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속처리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인데요. 아시겠지만 이름이 신속처리인데 이거는 330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한 2달 정도로 좀 단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해서 개정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일에 정경수 국방부 장관께서 천안의 영토 보안에 대해서 김정은 부장이 방한을 할 경우에 이런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좀 비판적인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모든 말씀으로 드렸지만 지금 한반도 비핵화 평화는 지금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남북관계는 역사적으로 보면 6.25라는 비극적인 민족상자, 종족상잔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 이후로 남북관계에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전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북한의 비핵화와 우리 평화체제 이것을 정착시키느냐 이것이 현 시점에서 주어진 가장 주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안함 유족들이 느끼는 그런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남북관계 이런 진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어떤 해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저는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어떠한 남북관계의 대화라든지 어떤 문제도 논의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노무현대전 취임 이사장을 유튜브에서 방송도 하시고 정타원에서는 11월 달에 썸센터도 만드시고 원내 대표님, 대표님, 원내 대표님 이름으로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독려하는 문서도 제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좀 그런 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경쟁에서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의 소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중요한 정책을 다 말씀을 드려도 그 관련된 국민들이 직접 그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당의 홍보의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 이제 운영위가 열렸을 때 확인하셨지만 정말 그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이 가짜 뉴스가 실상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하나 보더라도요. 저는 그 환경부 산하 기관에 대한 리스트가 나왔을 때 이제 블랙리스트다 해서 제가 환노위를 7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 있는 거기 그 공기업이나 이런 쪽에 임원들까지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왜 아무도 확인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를 거의 톱으로다가 써서 제가 의아해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함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유치원 3법 관련해서도 최근에 저는 제 지역이 인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에 있는 그 이제 한기총 쪽이에요. 아니 한유총의 그 간부분이 이제 저를 이제 만나자고 해서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12월 말쯤에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예를 들면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사적 재산인 유치원을 몰수할 수 있다더라. 설립자는 원장이 될 수 없다더라.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몇 달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한유총에 한 3,000명의 원장님들이 참여하는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안 어디에도 국가가 유치원을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자가 원장이 못 된다는 것도 전혀 거짓입니다. 원장은 자격이 있죠. 자격 기준. 설립자가 그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그 소통이 안 됐구나. 정말 이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의 책임도 많고 당의 책임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부도 교육부가 나서서 정말 많은 분들은 선의의 그런 유치원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지금은 이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보셔야 제가 오히려 반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당의 어떤 소통과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좀 더 그걸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올해는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유시민 이사장이죠. 공무원이사 이사장이죠. 공식적으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답답해서 그렇게 나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약간 질문을 우리 아이뉴스 네. 24의 조석근 기자. 네, 아까 전에 그 국회 선진화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배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관련해서 1월 20일도 혹시 뭐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이제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야당에서 계속 이제 기재위 들어가지고 상임 공무원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지난 12월 31일 날로 비밀로 좀 현안 여야 간에 아주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좀 회복하자. 새롭게 진짜 3.1절 또 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얼마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한 해입니까? 더군다나 정말 분단 70년 만에 우리 한반도에 찾아온 이 기회, 통화의 기회를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다짐하면서 새해를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작년에 이제 운영위를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본회의 전에 열자고 했었습니다. 조건이. 그런데 시간이 하다 보니까 30일이 됐었고요. 제가 그날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정말 12시를 넘기기 싫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새해에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맞이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렇게 됐고, 그러나 아무래도 이 또 뭐 각당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이 논쟁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저는 좀 냉각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뭐 상임위 5개의 소집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는 뭐 그것은 각 당 각 상임위의 간사들이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방식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당 사정에 맞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지금 그
예를 들면 지금 기재위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법이라든지 뭐 서비스 산업법이라든지 중요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하는 상임위는 저희가 오히려 적극 환영하고 적극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어떤 정쟁의 장을 위한 그리고 아무런 성과도 없을 그런 상임위를 열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운영위를 하는 과정에서도 국조든 특검이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다든가 좀 확인을 해서 그런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운영위를 통해서 제기됐던 그런 민간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나 이것이 얼마나 가짜뉴스였는가가 명명백백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또 연초부터 상임위를 열어서 여야가 볼썽사납게 대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상임위 간사들에게 소집 여부는 위임을 했습니다. 아까 선거제 개혁 관련 실정에 이제 맞는다는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100% 연동형 비례를 주장하는 당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할 때는 분명한 것은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두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선 이제 그 권력 구조에 있어서 사실 내각제를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걸 떠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비례의 비율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부족한 부분은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과의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초과의석이 지금 현재는 100석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우리는 지금 소선거구제인데요. 지역구가 85%또 비례대표가 15%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례제를 도입했던 것은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들,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또 여러 그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선거구제는 도저히 그렇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만든 게 비례대표제입니다. 근데 지금 독일식의 어떤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도입을 한다면 정말 우리 당에서도 필요한 그런 소외된 분야에 있어서 소외된 계층과 분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우리는 한 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지역구가 85%인데 이 85%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이 15% 비례대표를 뽑는 그 의견만 100% 반영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지역과 비례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300명인데 지금 85대 15에서 어떻게 지역과 비례대표를 개선하는가.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어제도 어디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80%는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저는 좀 야당 이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데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득을 했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일하는 국회로 인정을 받는다면 정말 그것도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처럼 정말 국회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 이런 입법부로 인식이 된다면 정말 국민들이 그러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80%가 동의하지 않는데 그것을 나서서 늘리겠다. 이렇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어떤 변화와 혁신 이런 걸 하자. 국회는 기본적으로 더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어떤 개혁 입법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함께 처리를 하면서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거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그 이전부터도 분명한 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도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고 이번에 꼭 선거법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선거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대 규제를 만들어낼 것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정수를 늘리는 것을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국회도 어떻게 바뀌겠고 어떤 제도적 계획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과 함께 논의를 해나갈 때입니다. 좀 다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여권 내부에서 여러 풍로가 있어서 이제 당이나 청와대가 많이 보는 걸 겪고 있는데 크게 반박되는 김태훈하고 신재민 씨도 있고 당 안에서는 김소연 시의원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이제 치열하게 규명하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좀 더 나아가서 그 내부 고발자 당사자들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좀 인신 공격적인 그런 공격이나 비명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우리 오늘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강화된 그런 아닌가 싶고요. 저는 또 개개인들의 어떤 동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객관적으로 하는 단계까지 사실 확인 없이 그렇게 비판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리 수사관 김태우 문제도 여러분 다 지켜보셨지만 너무 명백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신재민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제 발행 관련에 대해서는 중요한 정책인데 그거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권한과 책임을 갖는 거고 그 정책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기재부가 협의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그건 소통 아닙니까? 외압이 아니라 압력이 아니라 나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의 일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이것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은 결국은 그렇게 했음에도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압력을 가했는데 기재부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기재부 방침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어떤 아주 그냥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충격적인 방식으로 이제 폭로를 했다고 해서 저는 그거를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럴 사안인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어떻게 민주정부에서 이렇게 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거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리고 아까 이제 김도현 그 예전시 의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우리 당에서는 윤리위를 통해서 좀 최종적인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이거는 뭐 아직도 이제 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으로서는 그 사실조사를 통해서 당의 그 윤리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인 결정을 했으니까 저는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 화면 뒤쪽에서 안녕하세요. 친구들의 김동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권 내부에서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일단 이 폭로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혹은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좀 약간 예를 들면 학원 선생 지망생 이러면서 이제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사실 2016년 국정농단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여권에서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똑같은 내부고발자를 상대로 약간 태도가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도더라? 이제 90년에 그 감사원 이문호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한번 보시면 이게 무엇이 공익이고 아닌지 또 이 폭로가 어떤 범위의 것들이 정말 공익적인 제보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논란이 됐던 것이 임으로 담당한 사건이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대비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팩트 자체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청와대하고 소통을 한 것이지 소통이냐 압력이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력을 제대로 가했으면 그 기재부가 청와대 말대로 따라서 했어야 돼요. 저는 이 문제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고 심오한 문제로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뭐 국정 전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냥 담담하게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브레이크 특히 분명이자인데요. 노무현 비례대표제가 앞으로 정치 경영에 생각하고야 됐다고. 물론 국민이 그 의원 정족수를 300명을 늘린 것은 반대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또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께서 국회의원 특권 내놓기 말씀하셨는데 300명 예산을 21대나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주장하듯이 그 특권 내놓기 일환으로 얼마만큼 국회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효율적 국회를 가기 위한 이렇게 내려놓기로 해서 예산을 300명에 국한시켜서 21대나 22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협상할 의지는 없는 거죠. 네네. 아니 뭐 그거는 뭐 저도 이미 그런 논의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의원 수를 늘리더라도 지금 현재 의원들의 임금 총액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심지어는 우리 그 의원들이 현재 그 보좌관 수를 오히려 뭐 줄여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했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어떤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은 반대가 아까 말씀드린 80%. 이것은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주된 것은 국회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다. 이런 신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선진화법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무슨 법사위 운영도 좀 바꾸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를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도 좀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좀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좀 이번에 좀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간다면 한 45분 정도 그 하나 제가요 올해는 정말 국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의원 외교를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특히 그 미국 의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제가 8월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방문을 칠 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게 민주당 쪽의 의원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던 것이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만나서 지금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한국 국민과 또 국회가 정말 지금 이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지금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의회에서도 함께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보면 EU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U에서도 이제 과거에 그 여러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남북 관계나 이런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1년 사이에 일어난 이 엄청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런 노력을 저는 의회 차원에서 해야 돼서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과 관련된 4강 외교 이거는 정말 어느 해보다도 더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과 함께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같이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추가로 하는 거 없으신가요? 예. 마지막 질문 할게요. 밥 먹으면서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국민들이 의원 정족수를 늘리는 건 반대하면서 선거제 개편에 찬성한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다루기로 했었는데 일정 부분 모순적인 게 있다고 봅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의원 수 늘리는 게 불가피한데 국민들이 그 정도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어떤 교수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지금 현재 그 대표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각 당이 합의를 하면서 연동 비례대표제가 올해 이제 등록을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대표제 연동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낮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데 일당으로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러니까 이제 당들이 그걸 합의하기 전에 원래 국민에게 제대로 물어보고 투표제를 추진을 법안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냥 꼭 정수를 늘려야 된다. 지금 300명 안에서는 연동 비례대표제를 못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대 100이라는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2015년에. 그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 정기국회 때 이거를 사실 원내대표 간에 논의할 때는 일단 비례를 220,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못 늘린다. 국민 여론도 이러니
뭐 230대 70 아니면 220대 80 이런 식으로라도 조정하자. 저는 그런 다양한 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 늘리고. 근데 이제 어려움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내놓기 싫어하니 그러면은 방법은 이거밖에 없느냐 이런 거거든요. 뭐 늘리는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니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기득권을 하나도 안 내려놓고 숫자만 늘리자. 우리 못 받겠다. 지금 저는 국민들은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200대 100으로 할 수 있던 여러 방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내 것은 못 내놓겠어. 지금 지역구를 하나도 줄이지 마. 이렇게 접근한다면 국민들이 역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늘리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뭔가를 어떻게 내려놓을 건지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좀 약간 다른 얘기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런 걸 해왔는데 지금 이 시장경제를 통해서 또 어떤 양적인 성장, 어떤 물질적인 문제 많은 것들을 해결해 왔던 게 지난 몇십 년의 역사라면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은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 양극화, 경제적인 불평등과 이 차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게 어떤 정치 제도인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지금 유럽 같은 데서는 극우 정당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째로 아주 기존의 질서를 부정해버리는 것이 지금 예를 들면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기존의 어떤 질서와 다른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프랑스 같은 데가 대표적이라고 봐요. 마크롱이 등장하기 전에 사르코지라는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게 불만이 많아지니까 올랑드라는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했었어요.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게 막 사회적인 어떤 대립이 심화되고 막 불안정해지니까 등장한 게 마크롱입니다. 근데 마크롱이 개혁을 했는데 해서 거의 새로운 정당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결국 마크롱도 이걸 못하는 거죠. 만약에 저는 프랑스는 마크롱의 어떤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더 극단적인 아주 극좌든 극우든 이렇게 갈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도 지금 정말 이 어떤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가 다 극단적인 형태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형태로 가면 그 국가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저는 이 선거법 문제도 기존의 질서, 기존의 정치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에 있는 기득권 세력으로 지금 지칭되는 이 현재의 국회 이거는 국민들이 진짜 바람직하게 보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을 선거법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몇 명을 늘리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고 혁신하고 개혁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국민들한테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혁법이라든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 개혁 이런 걸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솔직히 저부터 시작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의원들끼리 앉아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들한테는 참 설득력이 떨어질 거예요. 이것으로
홍영표 원내대표 신년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고요. 오찬장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찬장에 꼭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같이 가서